아들 며느리 나몰래 여행 간 그날 아버지는 전 재산을 팔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이른 봄 햇살이 느릿하게 퍼진 오전이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잎이 나지 않았지만 바람은 이미 따뜻해지고 있었다. 강춘호는 마루 끝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글자를 읽는 눈은 느렸고 손끝은 약간 떨렸다. 신문 위로 빛이 스며들며 그 주름진 손등을 따스하게 비췄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평온이 묻어 있었지만 그 평온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방 안에서 며느리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내일부터 저희 제주도로 가족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춘호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 다녀와. 내가 무슨 일이 있겠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약이나 식료품이라도 미리 챙겨드릴게요. 춘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야 이제 먹는 것도 줄었지. 걱정 마라. 그 대답을 들은 소연은 안심한 듯 웃었다. 그럼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챙겨 드세요. 날씨도 아직 쌀쌀하니까 밖에 오래 계시지 말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춘호는 천천히 시선을 거실 한켠으로 돌렸다. 거기에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는 몇십 년 전 그가 직접 손으로 조립해 만든 것이었다. 그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셈을 했다. 이제 하루 남았구나. 그날 밤 가족들은 여행짐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손자 준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고 민수는 여행 계획표를 프린트하며 말없이 움직였다. 춘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이 오래된 사진 속 한 장면이 된 것처럼.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이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춘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작은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등기권리증, 통장, 그리고 얇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가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바깥에서는 멀리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춘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었다. 이젠 나도 조금 쉬어야지.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와 손자가 여행 가방을 차에 싣는 동안 춘호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켰다. 아버지, 냉장고에 물김치 있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 소연의 말에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그래. 다녀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눈빛 어딘가엔 결심이 숨어 있었다. 차 시동이 걸리고 가족이 손을 흔들며 떠났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춘호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 손끝에는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자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집안은 갑자기 넓고 조용해졌다. 그가 한동안 마루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들었다. 탁자 위엔 오래된 손목시계, 낡은 안경,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한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아내의 미소, 어린 아들의 얼굴.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살짝 쓰다듬었다. 미영아, 이제 가도 되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 담담했다. 그는 사진을 봉투 안에 넣고
손목시계를 찾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전 10시 32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이 좋겠군. 그는 장롱 밑에서 작은 트렁크를 꺼냈다. 안에는 단정히 개어둔 옷 몇 벌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떠나는 게 도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그는 수첩을 닫고 트렁크를 들었다. 문을 나서며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햇살이 거실로 길게 들어와 바닥 위로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인사를 하는 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낮게 말했다. 잘 지내라, 얘들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긴 여운을 남겼다. 그는 골목길로 걸어 나갔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새들이 지저귀며 그의 어깨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잠시 멈춰섰다. 마을 입구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글씨는 그가 어젯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었다. 그는 쪽지를 접어 현관문 틈에 끼워 넣었다. 누군가 돌아왔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는 트렁크를 다시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 옆 벚꽃나무가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려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털어내며 중얼거렸다. 참 좋은 날이네. 그때 버스가 멈춰섰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춘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끝까지요. 그의 대답에 버스 기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안창가에 앉은 춘호는 마을을 내려다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낡은 지붕, 그리고 골목길. 모든 것이 익숙하고 동시에 멀어져 갔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따뜻하게 번졌다. 버스가 코너를 돌 때 그의 집 지붕이 마지막으로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만의 봄이 오겠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다. 현관문 옆에는 한 장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글씨 아래로 햇살이 떨어져 마치 눈물처럼 번져 있었다. 이틀 뒤 제주에서의 여행을 마친 강민수 가족은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다. 피곤한 얼굴로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찾은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여행은 집에 돌아와야 끝이지. 옆자리에서 아내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괜찮으셨을까요? 민수는 무심히 대답했다. 괜찮으시겠지. 워낙 혼자도 잘 지내시잖아. 차는 조용히 도심 외곽을 벗어나 마을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늦은 저녁, 창밖으로는 봄비가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무심하게 라디오를 틀었다. 오늘 전국적으로 따뜻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이번이 마지막일 듯합니다. 그 말에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봄이네요.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피곤함만이 가득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 불빛이 꺼져 있었다. 소연이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버님 주무시나 봐요? 민수는 차를 세우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밤이 늦었잖아. 그는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현관 앞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문고리에 손을 얹자 문이 살짝 밀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이상하네. 민수가 낮게 말했다. 소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거실 냄새가 퍼져나왔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공기가 멈춰 있는 듯한 정적. 그 정적은 불안하게 길었다. 아버지, 민수가 부르며 거실로 들어섰다. 답이 없었다. 전등 스위치를 켜자 불빛이 번쩍이며 집안을 비췄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탁자 위엔 먼지 하나 없었고 신문도 정리되어 있었다. 소연이 주방 쪽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이상해요. 냉장고에 반찬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서서히 불안이 묻어나왔다. 민수는 마루로 나가 방문을 열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방이었다. 불이 꺼진 작은 방 안엔 낡은 책장과 옷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옷장이 텅 비어 있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셔츠들이 사라졌고 서랍 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단 한 가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 봉투에 멈췄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민수에게 깔끔한 글씨로 적힌 이름. 그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것은 정리했다. 민수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을 들이켰다. 이게 뭐야? 소연이 그의 어깨 너머로 쪽지를 읽었다. 여행을 떠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야.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완전히 떠난 거야. 집도 돈도 다 정리했나 봐. 그는 급히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모든 자산이 사라진 듯 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팔았다고? 소연이 놀라며 물었다. 뭐요? 집을 아버지가 혼자 명의로 해놨었잖아. 그걸 팔고 나간 건 아닐까? 그 말에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거실로 나가자 손자 준호가 묻는다. 아빠, 할아버지 어디 갔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봉투를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버님이 갑자기 이러신 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이유가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하필 지금?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집 안에는 가족들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버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봉투와 쪽지,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무표정한 현실 속에서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아버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멀리 골목 끝
아래 누군가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나가보았을 때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비가 그치며 흙냄새가 퍼지고 감나무 가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새벽 첫 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낮고 길게 울렸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어쩐지 아버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의 소리처럼. 그날 밤 탁자 위쪽지 옆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커피잔이 있었다. 잔 안에는 식은 커피가 절반쯤 남아 있었고 그 위로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다. 불빛이 커피 표면을 반사하며 흔들렸다.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민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식탁 위엔 쪽지와 봉투, 그리고 식은 커피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눈 밑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앉아 있었다. 아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회사 안 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돼. 먼저 확인할 게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기록을 뒤적이다가 한 번호에 눈이 멈췄다. 부동산 사무소 박 실장.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갔던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상대가 받았다. 네, 박 실장입니다. 민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춘호 어르신 기억하시죠? 혹시 최근에 집 관련해서 거래하신 적 있나요? 상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아들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사라지셨어요. 그제야 상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 그렇군요. 놀라셨겠어요. 사실 그분이 얼마 전에 오셨죠. 며칠 전 서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민수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서류요? 어떤 서류 말씀이죠? 집 매매요. 등기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날 바로 잔금도 받으셨고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소유권은 새로운 매수자한테 넘어갔죠. 강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민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소연이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집을 팔았대. 아버지가 직접 서명해서. 소연은 입을 막았다. 그럼 지금 우리. 그래, 이 집도 통장도 다 아버지 이름이었잖아. 이제 다 끝났어. 민수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부동산에 직접 가볼게.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붙잡았다. 혼자 가면 안 돼요. 나도 같이 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그들은 마을 중심가의 작은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간판은 낡고 창문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안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민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아, 강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민수는 서둘러 물었다. 아버지가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강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서류에 도장 찍으셨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잔금까지 입금 확인됐고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태수?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새 주인이죠. 사업가라던데요. 거래는 깔끔했습니다. 강 어르신이 굉장히 명확하게 진행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소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날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내 마지막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서류 마무리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지막 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혹시 정태수라는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요.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신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거래 다음 날 이 근처 카페에서 강 어르신이랑 다시 만나셨습니다.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진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부동산을 나온 민수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에 덮인 듯 무거웠다.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사람, 정태수라는 사람. 혹시 아버님이 사기라도 당하신 걸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분이었어.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정태수를 입력했다. 결과가 떴다. 태성개발 대표 정태수,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자산가.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왜 이런 사람한테 집을 넘기셨을까? 그는 점점 더 확신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집을 판 게 아니었다. 그의 행방은 이 남자, 정태수와 얽혀 있었다. 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갔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밤새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계약서 맨 마지막 장에 작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강춘호. 그의 필체였다. 하지만 그 밑에 덧붙여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민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건 단순한 거래 문구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문서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밖에서는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라진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길을 잃은 이정표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시 봉투 위로 떨어졌다. 그 봉투 위에는 커피 자국이 하나 묻어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대고 떠난 흔적이었다. 민수는 다음 날 새벽부터 아버지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는 카페인이 진하게 밴 커피를 들이켜며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와이퍼에 닿아 흐르며 시야를 희미하게 가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태수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꼭 알아내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부동산에서 들은 대로 정태수가 자주 드나든다는 카페 루체를 향해 차를 몰았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창문 너머로 낡은 간판이 보였다.
루스 빛의 자리. 아이러니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엔 빛이라곤 없었으니까. 그가 카페 문을 열자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안은 조용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중년의 여주인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민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어떤 노신사분과 남자분이 만난 적 없나요? 노신사는 아마 이른쯤 되셨을 거예요. 여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들 기억나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오래 이야기하셨죠. 민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조용히 말씀하셔서요. 다만 떠나시기 전에 그 어르신이 제게 이런 걸 맡기셨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낡고 오래된 가죽 수첩이었다. 혹시 내 아들이 오면 이걸 전해주세요. 그러셨거든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다. 노트 표지에는 금빛 글씨로 추노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한 장 한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필체는 또박또박했고 잉크 자국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3월 15일. 오늘 정태수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냉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거래다. 놈이 나를 속이려 들어도 상관없다. 내가 그보다 먼저 계산할 테니까. 민수의 손이 멈췄다. 그 문장은 단순한 거래의 기록이 아니었다.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3월 22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놈의 눈에는 내가 한심한 노인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게 좋다. 놈이 방심해야 내가 던진 미끼가 통하니까. 민수가 이걸 읽는다면 기억해라. 아버진 절대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으로 싸우는 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시야가 흔들렸다.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 그는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소연이 놀라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수첩을 꼭 쥔 채 낮게 말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야. 싸우고 있었어. 여주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대답 대신 노트를 덮었다. 혹시 정태수가 다시 이 근처에 온 적 있나요? 글쎄요, 얼마 전 검은 SUV 타고 왔던 것 같아요. 누구 기다리는 듯 카페 맞은편에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민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치며 골목의 무릉덩이에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민수는 카페를 나와 정태수의 회사를 향했다. 도심 중심가의 고층 빌딩, 태성개발이라는 간판이 번쩍였다. 프런트 직원이 그를 막았다. 예약 없으시면 뵐 수 없습니다. 민수는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가족 일로 찾아왔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그를 안내했다. 정 대표님께서 잠깐 보시겠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사무실 문 안쪽에는 정태수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 그의 눈빛은 마치 상대를 이미 읽고 있는 듯했다. 강민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몸이 순간 굳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정태수는 의자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 얘기를 하러 온 거잖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태수는 피식 웃었다. 짓이라뇨. 우리는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무슨 거래요? 그분이 가진 걸 나한테 주고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대신 해준 거죠. 민수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분이 뭘 원했는데요? 정태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진실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폭풍처럼 울려 퍼졌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 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분은 평생 속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돈, 자기 이름, 심지어 자기 인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한테 왔어요. 이제 내가 빼앗긴 걸 되찾겠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태수의 말은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지만 민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럼 지금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정태수는 짧게 웃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의 눈빛이 불붙은 듯 날카로워졌다. 정태수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죠. 당신 아버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 순간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일은 단순히 사라진 아버지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가 세상과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었고 자신이 그 싸움 속으로 끌려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태수의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손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다. 그 표지 위 빗방울 자국이 마치 지문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찾아낼게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진짜 이유를. 그의 발걸음이 비 내린 도심 속으로 사라졌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끌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아버지의 발자취처럼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강민수는 다시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다. 빗소리가 창밖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는 펜으로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또렷했고 그 속엔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진짜 빼앗긴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는 마치 번개가 머리를 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신뢰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민수 씨 맞죠? 강춘호 어르신 아들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저는 아버님이 맡기신 걸 전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서울역 새벽 첫 차 출발 전에. 혼자 오세요. 통화가 끊기자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내 소연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예요?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 그는 우비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도로는 비로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도시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울역 플랫폼, 기차의 바퀴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역 대합실에는 몇몇 노숙자와 야간 근무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약속한 장소 3번 출입구 앞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회색 코트를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아버지가 신뢰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분이 왜 집을 팔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복수를 준비했는지가. 민수의 손이 떨렸다. 복수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숨긴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당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남자는 USB를 민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발길을 돌려 사라졌다. 민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간 플랫폼 안내방송이 울리며 사람들 틈에 그가 묻혀버렸다. 민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폴더 안에는 트러스트 5000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클릭했다. 화면에는 금융거래 내역과 문서들이 빼곡히 나타났다. 국내외 비자금, 가명, 계좌, 그리고 태성개발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 그 중심에는 정태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자금의 일부가 강춘호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사회에 돌려놓으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말한 복수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수 씨? 문틈으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는 태성개발 법무팀입니다. 정태수 대표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민수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자료 당신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거짓으로 웃었다.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넘겨주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명백히 위협적이었다. 소연이 뒤에서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민수 씨, 누구예요? 민수는 짧게 말했다. 괜찮아, 방에 들어가. 그는 천천히 두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 자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아버지가 죽음을 각오하고 훔친 거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럼 아버지가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어딨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그 USB는 당신 손에 있으면 위험해질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 쥔 USB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굳어졌다.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끝까지 내가 지켜야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얼굴 정태수였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두 분이 친구였다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정태수는 과거 동업자였고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정태수는 그 돈을 혼자 차지했고 아버지는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채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야. 그의 시선이 USB 위로 떨어졌다. 그 속엔 단순한 금융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정의 그리고 피 같은 복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엔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그의 결심을 대신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번개가 쳤다. 짧은 섬광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건 확신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한 남자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컴퓨터 화면엔 여전히 복잡한 금융 기록들이 떠 있었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훑으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정보를 이어붙였다. 강춘호 재단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수십 개의 계좌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 계좌들은 모두 사회복지, 장학, 의료지원,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었다. 하지만 그 구조는 복잡했고 흔적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군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개의 경유 계좌를 거치자 화면에 낯선 기관명이 떴다. 태성개발 국제재단 지원금 10억 원 송금 완료.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확대했다. 그 계좌 번호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춘호였다. 아버지가 정태수 재단에 돈을 송금했다고? 이해할 수 없었다. 복수를 준비했다면 왜 적에게 돈을 보냈을까? 민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낸 사람은 송비서, 정태수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문자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오후 3시 태성개발 재단 사무실 오시면 모든 걸 설명드리죠. 민수는 곧바로 차를 몰았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빌딩의 20층에 있었다. 입구에는 태성사회공헌재단이라는 금색 문패가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 공간이 나타났다. 비서 송현주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 차분한 태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오셨군요. 강민수 씨, 제가 왜 불린 건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이 재단으로 들어왔죠. 송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당신 아버지가 설립한 재단이에요. 이름만 태성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 주인은 강춘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단은 원래 10년 전부터 존재했어요. 선생님은 정태수를 끌어들여 외형상 공동 운영자로 꾸몄죠. 겉으론 사회공헌 사업이지만 실제 목적은 정태수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구조였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아버지는 복수하기 위해 정태수 곁으로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그가 숨긴 돈을 찾아서 사회로 되돌려 놓으려 했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럼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송 비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셨죠. 내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역할은 끝난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예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재단 명의의 공증 문서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강춘호는 내전 재산 5천억 원을 사회공헌재단에 귀속시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눈가가 젖었다. 아버지는 다 계획하셨군요. 송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분은 복수와 구원을 동시에 택하신 분이었어요.
정태수를 법으로 단죄할 증거를 남기면서도 돈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죠. 빼앗긴 걸 되찾는 건 정이지만 그걸 나누는 건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 역할은 뭐죠?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겁니다. 당신이 재단의 새로운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요. 저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오늘부터 강춘호 재단의 공식 이사장은 강민수 씨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비에 젖은 도시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은 어딘가 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아버지가 왜 떠나셨는지 알겠네요. 송 비서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정태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걸 되찾으려 할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겠네요.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복수는 단순히 과거의 결산이 아니었다. 그건 정의의 계승이자 부패한 세상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책상 위 문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민수는 재단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몇몇 임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당신이 새 대표입니까?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재단은 진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두려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민수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났다. 주머니 속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있었다. 민수야,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 해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비는 모든 흔적을 지우듯 도시를 감싸고 그 속에서 민수의 얼굴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 아니었다. 정의의 상속자였다. 밤은 깊었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태성재단 빌딩의 꼭대기층, 재단 이사회 회의실 안에서 강민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과 재단 내부 감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펜을 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의 복수 결국 그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닐까?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송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정태수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기자회견? 네. 당신과 재단을 부정한 거래로 엮었습니다. 언론에선 벌써 강춘호 재단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떠다니고 있어요.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강춘호 재단 불법 정치자금 통로 의혹. 그 한 줄의 활자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역시 반격이 빠르군요. 송 비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잠시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 위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멀리 도심의 혼잡한 불빛이 일렁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예상된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였죠. 정태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내기 위해선 이 정도의 공격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USB에 저장된 아버지의 비밀 파일이 있었다. 그 속엔 정태수의 자금 세탁 경로, 정치 로비 내역,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 정리돼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파일 이름을 눌렀다. 저스터스 1. 파일이 열리자 수많은 문서와 녹취록이 펼쳐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아버지, 이건 결국 당신이 원하던 싸움이군요. 그는 송비서를 향해 말했다. 이 자료를 오늘 밤 기자들에게 배포하세요. 송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지금 바로요? 그럼 전면전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각 정태수의 저택. 거대한 응접실에서 정태수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변호사와 홍보팀장이 앉아 있었다. 민수놈이 결국 들고 일어났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홍보팀장이 말했다. 회장님, 여론은 지금 완전히 저희 쪽입니다. 강춘호 재단 비리가 포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정태수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을 더 잘 믿지. 특히 돈과 권력이 얽힌 이야기는 더더욱.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저 녀석은 만만치 않겠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이제 곧 반격이 올 거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단 내부 인사 한 명을 포섭했죠. 내일쯤이면 그쪽 자료도 유출될 겁니다. 정태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그날 밤 11시. 재단 서버에 알 수 없는 접근 로그가 기록됐다. 민수의 사무실 모니터에도 이상 경고창이 떴다. 침입 시도 감지. 그는 곧바로 시스템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데이터가 복제된 상태였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역시 손을 썼군요. 송비서가 물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공개하지요. 우리가 먼저. 그는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작성했다. 강춘호 재단은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자금 내역과 회계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그 문장은 곧 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모든 걸 숨기지 않겠다고요? 송비서가 놀라 물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태수는 감추려 하고 우린 드러내죠.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방식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채널은 재단의 전면 공개 소식으로 들썩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게 진짜 정의지.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정태수 같은 인간은 끝장내야지. 인터뷰가 이어지며 여론은 서서히 뒤집혔다. 하지만 정태수의 반격도 빠르게 이어졌다. 그는 검찰과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 재단 계좌를 동결시켰다. 민수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요. 그는 서류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과의 싸움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기자였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는 항상 정의를 믿었단다. 하지만 정의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돼 있습니다. 노신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한 가지 조언만 해주마. 진실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람이 바뀌게 만들어야 진짜 정의가 되는 거다. 민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문장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가 했던 말, 그리고 지금 그가 걸어가는 길. 그 모든 게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었다. 밤하늘은 점점 짙어졌고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조용한 결의와 뜨거운 확신이 있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저스터스이. 화면 위에 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눈빛에 새로운 불씨가 타올랐다. 이 싸움은 단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이른 새벽 서울 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도심 위로 스며들었다. 지난밤의 폭우는 모든 흔적을 씻어낸 듯했고 도로 위엔 반짝이는 물방울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수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손엔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속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선 안 된다. 그 문장은 이제 그에게 무겁고 동시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강남 재단 빌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전날 밤 모든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정태수를 구속했고 언론은 그가 수십 년간 정치권과 재계에 뿌린 검은 돈의 실체를 폭로했다. 민수의 이름은 하루 만에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의의 무게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이제야 이해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송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기자들이 또 몰려와 있습니다. 오늘 회견은 취소하실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끝까지 마무리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송 비서는 조용히 물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밝은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 위엔 기자들의 녹음기와 노트북이 줄지어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민수는 단상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아버지, 고 강춘호 회장의 뜻을 잇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정의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밖으로 나왔다. 도심은 이미 아침 출근길로 붐비고 있었다. 그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듯이. 그날 오후 민수는 조용히 국립묘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묘비 앞엔 하얀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 결국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겠죠. 그는 묘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이 싸움이 정의였는지 복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믿은 세상, 그 희망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송비서였다. 대표님, 이런 곳에 계셨군요. 민수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 대표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민수 씨라고 해주세요. 이제 저는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송비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단을 다시 세우려고요. 하지만 이번엔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재단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게 아버지의 진짜 뜻이었을지도 모르죠. 며칠 뒤 태성재단의 공식 해체와 함께 새로운 이름이 발표됐다. 강춘호 인재기금. 이 재단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출발했다. 민수는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민수는 홀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묘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포켓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어 손에 쥐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햇살이 펜 끝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한 빛이었다. 그 순간 송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씨, 내려오세요. 오늘은 좀 쉬셔야죠. 그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쉴 때가 됐죠. 밤이 깊어지고 재단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민수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불을 껐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잠시 도시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젠 저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그의 발자국을 따라 반짝이며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강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뜻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복수로 시작된 싸움은 정의로 끝났고 그 정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